특별 생방송 2016 대학 수학능력시험 2부 국어 출제 경향 분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EBS 강사 김준우입니다. EBS 강사 김청혜입니다. 좀 전에 1교시 국어 시험이 끝났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어떻게 봤을지 궁금한데요. 그동안의 갈고 닦은 노력을 실력으로 잘 보여줬을 거라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에게 정답의 기운을 팍팍 보내고 계신 든든한 지원군을 모셨습니다. 두 분 선생님 소개해 드릴게요. EBS 국어 강사 남국민 선생님 모셨습니다. 올해도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약점 공략 파이널 체크 포인트로 만났습니다. 와부고등학교에 근무하는 남국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EBS 강사 이현진 선생님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동작고등학교에서 국어교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현재 EBS에서 학생들과 함께 쉽고 재미있게 시작하는 국어라는 이 슬로건을 바탕으로 재미있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든든한 선생님과 함께 하니까 또 오늘 또 알차게 꾸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교시 시험, 그날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남국민 선생님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전에 이런 유행어가 있었는데 당황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일단 당황하게 돼 있는데 어려운 문제 만나면요. 내가 왜 어려워하는지, 왜 당황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문 속의 정보를 제대로 파악 못했는지 아니면 보기의 정보하고 지문 속의 정보를 매칭을 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주로 문법 같은 데서 개념이 흔들리는 건지 이런 거를 먼저 생각해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길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현지 선생님도. 네, 아무래도 우리가 정해진 시간 안에 45개의 문제를 다 풀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너무 한 문제에만 집중하기보다는 과감하게 내가 내려놓을 부분이 있다면 내려놓고 나머지 풀 수 있는 문제들에 집중을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자신감이 생겨서 다시 내가 어려워서 내려놓았던 문제를 보게 되었을 때 또 보이지 않았었던 정답의 근거가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2016 대학 수학능력시험 국어 교육부 브리핑 현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올해 국어 출제 경향과 주요 특징은 무엇인지 현장 발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브리핑 현장 연결합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출제 경향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에 참여하신 선생님들 소개하겠습니다. EBS 현장교사단 총괄을 담당하신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윤은구 선생님이십니다. 국어 영역 출제 경향 분석을 담당하신 덕산고등학교의 한병훈 선생님이십니다. 지금부터 10분간 한병훈 선생님께서 이번 수능 국어 영역의 출제 경향 분석 결과를 발표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덕산고등학교 교사 한병훈입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출제 경향에 대해 총평과 함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은 전체적으로 지난 9월 모의평가나 작년 수능의 출제 경향을 유지하였으며 다양한 난이도의 문항을 고루 출제하여 변별력을 높이려 한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추론을 요구하지 않고 선지를 판단하는 정보가 지문에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학교 교육에서 학습한 독해 능력만으로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수준의 문항이 출제되었으며 소위 킬러 문항은 배제되었습니다. 공통 과목인 독서와 문학, 선택 과목인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에서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과 교과서의 핵심 개념이 충실히 반영되었고 EBS 수능 연계 교재의 내용을 50% 이상 연계한다는 방침에 따라 EBS 수능 연계 교재에서 다루었던 제재나 작품, 핵심 개념, 문학 유형 등이 다양한 방식으로 연계되었습니다. 특히 연계 체감도 또한 매우 높았는데 수험생들의 시험 준비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원칙이 충실히 구현되었다고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적정 난도를 확보하고자 하는 출제 방향 또한 기존과 같이 유지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특징적으로 이번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작년 수능의 출제 경향을 유지하면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독서 지문이 출제된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정보와 정보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이해한 후 선지를 판단하는 문항들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변별력이 확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도한 추론이 요구되지 않고 판단의 근거가 지문에 명시되어 있어 학교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통해 학습한 독해력과 사고력으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독서의 4개 지문 모두 EBS 수능 연계 교재에서 다룬 핵심 개념과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여 연계율과 연계 체감도를 모두 높임으로써 EBS 수능 연계 교재를 충실히 학습한 수험생들은 충분한 대비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문학작품의 경우에도 8작품 중에 3작품이 EBS 수능 연계 교재에서 그대로 출제되어 실질적인 연계 체감도가 높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전소설은 EBS 수능 연계 교재에 수록된 장면과 일치하게 출제되었고 갈래복합은 3작품 중 현대시 1작품, 고전시가도 3작품 중 1작품이 EBS 수능 연계 교재에서 그대로 연계되어 출제되었습니다. 선택 과목인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에서는 EBS 수능 연계 교재를 통해 다루어진 문항 아이디어 및 핵심 개념이 활용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학교 교육을 통해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핵심 개념을 충실히 학습하는 것과 EBS 수능 연계 교재를 바탕으로 독해 능력을 키우고 수능 문항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가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문항 분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서 영역에서는 지문에 제시된 담보 및 보증 계약에 관한 규범을 보기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8번 문항과 열팽창과 관련된 여러 개념의 의미와 관계를 파악하고 보기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12번 문항이 수험생들에게 까다로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8번 문항은 보기에 제시된 갑과 을의 채무관계, 갑과 병의 보증 채무관계에 대해 지문에 제시된 여러 조건이 충족된 경우와 충족되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 결과를 추론해야 하므로 변별력 있는 문항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보기의 갑, 을, 병에 대해 적용 가능한 법적 요건이 지문에 명시되어 있고 EBS 수능 연계 교재에서 해당 제재의 핵심 개념과 정보를 다루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학습을 바탕으로 지문의 정보를 꼼꼼히 읽어낸 수험생이라면 선지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2번 문항은 각 선지마다 선형 열팽창 개수와 곡률 또는 최대 이동거리와 곡률 반지름 등 개념들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묻고 있어 변별력이 높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 문항 역시 EBS 수능 연계 교재 지문을 활용한 것으로 이를 충분히 학습한 수험생이라면 문항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받았을 것이고 각 개념의 정의와 함께 개념 간의 관계가 지문에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으므로 이를 꼼꼼히 읽고 선지 진술의 적절성을 판단해 보면 선지의 개념적이고 내용적인 정오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학에서는 보기에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하고 있는지 묻는 34번 문항이 변별력이 있는 문항이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4번 문항은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가, 나, 다의 세 작품에서 경험의 실상과 외적 대상을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한 식구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 교육의 충실 여부에 따라 수험생이 느끼는 난이도가 달랐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제시된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하는 문항은 문학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고 보기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에 그것을 각 작품의 시적 상황과 꼼꼼히 연결해 보았다면 충분히 정답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가에서 다까지의 작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작품이 EBS 수능 연계 교재에서 수록된 작품이었다는 점에서 이를 충실히 학습한 수험생이라면 내용을 이해하고 문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화법과 작문에서는 두 개의 담화 내용이 비평문에 반영된 양상을 파악하는 40번 문항이 주목할 만한 문항입니다. 나 지문에 등장하는 학생들이 가 지문 속 전문가의 발화를 언급하며 밝힌 의견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해당 의견이 다의 비평문에 어떤 내용으로 반영되었는지 연쇄적으로 파악해야 하므로 수험생들이 문제풀이 과정에서 다양한 정보를 조회해야 하는 문항입니다. 하지만 가에서 다의 내용이 명확하고 담화를 바탕으로 글을 쓰는 활동은 화법과 작문 수업에서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공교육을 충실히 이수한 수험생이라면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언어와 매체에서는 문자와 소리의 관계를 소재로 한 지문 내용을 바탕으로 15세기 국어와 현대 국어를 비교할 수 있는지 묻는 36번 문항이 변별력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6번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자와 소리의 관계를 다루는 지문의 내용, 15세기 국어의 언어적 특성을 다루는 보기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료에 제시된 15세기 국어와 현대 국어의 용례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해당 개념과 함께 국어의 옛 모습과 현대 국어를 비교하는 학습 활동이 학교 수업에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학교 수업을 통해 문법 개념을 정확하게 학습하고 다양한 사례에 적용하는 연습을 해왔다면 정답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EBS 전체 문항 연계율은 53.3%, 총 24문항이며 EBS 수능 연계 교재에서 다루었던 제재나 작품, 핵심 개념 등이 다양한 방식으로 연계되어 수험생이 느낄 실질적인 연계 체감도는 매우 높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계된 문항은 제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출제 경향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난이도의 문항을 고루 출제하여 변별력을 높이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독서에서 정보와 정보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이해한 후 선지를 판단하는 문항들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변별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독서는 4개 지문 모두, 문학은 8개 작품 중 3개 작품이 EBS 수능 연계 교재에서 출제되었습니다. EBS 연계율은 전년도와 같이 50% 이상으로 출제되었으며 수험생이 느낄 실질적인 연계 체감도는 높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교육을 통해 꾸준한 독해 연습과 EBS 수능 연계 교재를 충실하게 학습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약 10분간 분석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신 후 소속 성함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헤럴드 경제 김용재 기자입니다. 올해 9월 모의평가 같은 경우에 국어 영역 만점자가 좀 상대적으로 적었잖아요. 지난해 수능이랑 그리고 올해 9월 모의평가랑 비교해서 올해 수능 국어 영역 난이도가 어땠는지 평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인접시험과 비교를 했을 때 영역별로 살짝 차이가 있는데요. 지난 수능을 말씀해 주셨으니 그와 비교하자면 일단 지난 수능은 모든 전 영역별로 난도가 좀 고르게 배치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올해 9월 모의평가는 독서의 난도가 살짝 낮아진 반면 문학이나 선택 과목의 난도가 살짝 올라가서 역시 고른 그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올해 수능이라고 한다면
이 독서의 난도가 올라간 반면 문학이나 선택 과목의 난도가 낮아져서 역시 적정한 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독서 영역에서의 이 대응력에 따라서 학생들이 어렵게 체감하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으나 일단 문학과 선택 과목의 난도를 확실하게 낮춰줌으로써 균형을 맞추었고 종합하자면 작년 수능이나 올해 9월 모의평가의 사이에서 작년 수능에 약간 근접하고 유사한 난이도를 전체적으로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독서에서 그 변별력 높이기 위한 지문이 정보와 정보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이해한 후 선지를 판단하는 문항 배치했다. 요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올해 그러면 이 주요 문항 중에 최고 난도 문항을 혹시 하나 꼽으신다면 뭔지 하고 그 최고 난도 문항을 예년 수능과 비교한다면 어떤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정보와 정보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단편적인 개념의 의미만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개념 간의 관계를 역시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라는 것이고 그것은 12번 문항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12번 문항이라고 하면 여기 과학기술 지문에서 여러 가지 선형 열팽창 계수나 아니면 거기에 따른 곡률, 휨 민감도, 최대 이동거리 여러 가지의 개념들을 일단 지문에서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그들 간의 관계를 선지해서 하나씩 꼭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게 단편적인 사고로는 안 되고 복합적인 사고를 요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변별력이 있는 문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문항은 사실 근데 처음 나오는 문항은 아니고 항상 수능에 출제되는 문항 중에 가장 변별력을 요하거나 좀 중요한 사고력을 요하는 문항은 당해년도의 9월 모의평가나 6월 모의평가에서 요구됐던 사고 능력, 강조했던 사고 능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9월 모의평가에 있었던 17번 문항과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개념들의 관계를 물어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개념들을 적절하게 나열하고 그들의 관계를 물어보는 문항의 사고력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당해년도 모의평가 등등을 통해서 예고를 하고 그를 이제 수능에서 적절하게 배합해서 묻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작년 수능과 비교해서는 사실 작년 수능에서 우리가 그 수능의 난도를 평가해 달라라고 했을 때 모두가 다 적정 난이도다, 굉장히 좋은 난이도였다라고 이제 평가가 세간에 이루어지고 있지만 학생들의 평가가 사실 엇갈리고 있긴 해요. 학생들의 평가는 뭐 어려웠다고 하는 친구도 있고 쉬웠다고 하는 친구도 있고 라고 하는데 그러한 평가들 자체가 사실 그 수능이 적정 난이도였다라는 것의 반증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고점이 있는 엄청나게 어려운 문항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쉬운 문항, 아예 그냥 져버리는 문항도 없다라는 것. 즉 고점도 낮지만 저점도 높아서 적절한 변별력을 유지하고 있는 문항이었다라고 해서 이 수능의 작년 수능과 비교했을 때 어떤 특정한 최고 난도의 문항으로서의 비교라고 하기는 사실상 그 작년 수능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어렵긴 하고 올해의 9월 모의평가와 그리고 올해 수능에서 12번과 17번을 유사한 난도의 문항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생방송 시간 관계상 한 분만 더 질의를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서울신문 김지혜 기자인데요. 그 지금 방금 말씀하신 열팽창 계수와 관련된 지문이 생각보다 좀 어려워 보이는데 네. 그 12번 문항도 마찬가지로 그 보기의 내용 자체가 사실 그렇게 단순해 보이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예전에 그 소위 말하는 킬러 문항에서 과학 지문이 그 비문학 지문에 많이 들어오는 독서 지문에 많이 들어오는 좀 그런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 문항이 어떻게 보면 조금 학생들에게는 킬러 문항처럼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 분석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일단 우리 브리핑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독서 영역에서 난도를 높이긴 했지만 이 4개 지문 모두를 다 연계를 해 줌으로써 이 학생들이 충실히 학습한 학생들에게 불리함이 없도록 이 어려움이 없도록 안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단순히 지문의 수만 증가한 게 아니라 이 지문의 연계의 밀도를 굉장히 높여줬거든요. 그래서 EBS 연계 규제를 통해서 공부한 학생들이 일단 읽어나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안배가 충분히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킬러 문항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이 국어 영역에서 킬러 문항이라고 하면은 이 교육 과정과 이 교육 과정을 반영한 이 성취 기준에 반영한 학습 활동의 범주를 벗어난 과도한 추론을 요구하는 문항을 얘기합니다. 사실 국어 영역이라고 한다면 논리적 판단력을 평가하는 시험인데요. 논리적 판단력은 근거를 들어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지문에 명확한 근거가 없고 이 추론의 과다함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킬러 문항이다라고 세간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번 문항 그리고 열팽창 지문에 있는 모든 문항들 자체가 사실 지문에 명시적으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과다한 추론이나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고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지문의 근거를 찾기만 하면 바로 풀 수 있는 문항들이라서 여러 가지의 사고를 묻고 있기 때문에 복합적인 관계를 묻고 있어서 아이들이 푸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낄 수는 있고 변별력이 있는 문항이긴 하지만 킬러 문항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국어 영역 분석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수학 영역의 출제 경향 분석 결과 발표는 오후 2시 25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2016 대학 수학능력시험 국어 출제 경향 브리핑을 생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특별 생방송 2016 대학 수학능력시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부터 저희도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EBS 수능국어 대표 선생님들께서 자리하고 계시는데요. 시험이 끝나자마자 시험지를 입수해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빠르게 검토를 해주셨습니다. 남궁민 선생님 2016 수능 국어 영역 총평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국어는 항상 반복되는 패턴이라는 게 있죠. 전체 기조는 그대로 안정적으로 아마 유지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난도는 아직 뭐 섬세하게 문제를 풀어볼 시간은 없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번 9월 지난 요 직전에 평가원 시험하고 작년 수능을 그 만점자 최고점의 그 표준 점수를 비교해 본다면 9월 모평이 상대적으로 더 어려웠거든요. 작년 수능보다. 네네. 그런데 그거는 독서는 원래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학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어려웠기 때문에 9월 모평이 이제 더 난도가 높은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독서는 당연히 어렵고요. 문학은 글쎄 지금 30번 문제가 신유형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소설의 시점에 관해서 또 초점화나 이런 개념에 관해서 묻던 문제를 좀 더 볼륨이 크고 심도 있게 물은 걸로 보이는데 나머지는 뭐 새로운 유형이다라고 부를 만한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근데 이제 30분 문제도 역시 그 문제의 난도 자체가 3점을 물론 달고 있는 그 세트의 대표 문항이긴 합니다만 얼마나 어려울지는 아직은 지금 풀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한데 문학이 상대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아마도 그 난도는 이번 9월보다는 조금 더 쉽고 그다음에 작년 수능보다는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뭐 연계나 이런 부분들은 다 뭐 안정적으로 좀 이따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기조가 유지가 됐던 것 같고요. 늘 나오던 패턴의 문제 유형들 그리고 지문의 구성 방식 같은 것들이 적절하게 출제가 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네. 네. 보통 수험생들은 수능 국어를 수능 수학과 함께 굉장히 어렵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2016 수능 국어 수험생 입장에서의 체감 난이도는 어땠을까요? 이한진 선생님. 네, 아무래도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9월 모의고사와 그리고 수능 그 사이에 있는 난이도에 해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 학생들이 연계 교재에 대한 학습 정도에 따라서 체감 난이도가 굉장히 다르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번 수능에서 지금 독서가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독서, 내지문이 모두 다 연계가 되어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계 교재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체감 난이도 차이가 굉장히 클 것으로 보이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 고전 시가에서도 국왕의 북새곡이라는 이 작품이 걸려있는 34번 문제가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은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왕의 북새곡이 연계 교재에 이미 등장을 했었던 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계 교재에 대한 이런 미리 학습을 어느 정도 해 넣었느냐에 따라서 실제적인 체감 난이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한마디로 연계 교재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좀 평이하게 봤을 수도 있겠네요. 네. 수능과 EBS 연계 교재와의 연계율은 50% 수준으로 일단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남궁민 선생님, 올해 수능에서는 어떻게 연계되었는지 좀 더 자세히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과목의 특성상 이제 제일 중요한 연계의 유형은 지문 연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소재, 제재, 뭐 작품, 대목까지도 그대로 연계될 경우에 지문에 대한 친숙도, 접근 어떤 난도, 그리고 문제의 주요한 출제 요소까지 또 덩달아 연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독서에서 뭐 앞에서 말씀들 해주셨습니다만 4개의 지문이 출제가 되는데 네. 4개 모두 연계 출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독서 이론의 경우에는 연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그것마저도 독서 능력을 다룬 수능 특강에 독서의 지문을 연계했고요. 그다음 나머지 사회가 이제 가나 주제 통합 지문으로 제시가 되는데 가에 있는 법 해석에 관련된 내용이 수능 특강의 내용이 연계 출제가 된 것이고, 그리고 과학 지문의 경우에는 이제 열팽창 관련해서 그 지문도 역시 수능 특강에 있는 제재를 활용한 것이고, 또 인문도 또 철학에서 인격 동일성에 관련된 것을 수능 특강 독서에 있는 지문을 연계 출제합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지문이 동일하진 않습니다만 핵심적인 개념이나 내용 같은 것들을 열심히 공부해 놓은 학생은 훨씬 더 지문의 내용들을 원활하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지금 꼼꼼한 대조 분석 자료는 EBS 아이 홈페이지에 이제 곧 올라오게 되겠습니다만 지문의 유사성도 물론이고요. 문학은 더 말할 거 없습니다. 뭐 전체가 지금 복합 지문들이 3개의 작품들로 구성되는 바람에 총 8개의 작품으로 이제 4개의 세트가 구성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3개의 작품, 8분의 3이죠. 그러니까 그건 50%가 안 된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기계적으로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고전 소설, 그러니까 고전 산문이죠. 고전 산문, 그리고 현대 시 한 편, 그리고 고전 시가 한 편. 이렇게가 수능 특강에서 2, 수능 완성에서 1 이렇게 연계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문학의 경우에는 뭐 지문에 뭐 특히나 운문 같은 경우에는 뭐 아예 대목이 같으면 충분히 지문을 그냥 읽는 시간 자체를 절약하고 그쵸. 바로 문제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는 거죠. 네. 네,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연계 교재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8시 35분부터는 오후 6시 10분까지 EBS 1TV에서 특별 생방송 2016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2부 국어 영역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진짜 실력을 만드는 시간. 품격 있는 공부법으로 성적의 품격을 올립니다. 예비 수험생 공부의 품격. 모두 준비됐나요? 안녕하세요. 품격의 원리를 탐구하는 이상미입니다. 안녕하세요. 품격의 전략 설계자 장희수입니다. 선생님, 이제 본격적인 수험 생활을 앞둔 우리 예비 수험생들 참 불안함이 클 것 같은데요.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막연한 걱정이나 불안보다는 실질적인 공부의 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선생님들의 공부법 잘 따라와 주실 거죠? 선생님, 우리 학생들 중에 수능 국어에 참 어려움을 많이 겪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공부를 해도 티가 잘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수능 국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수능 국어의 핵심은 사실적 독해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사실적인 독해 능력이란 글 속에 담긴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인데요. 독서와 문학 등 지문의 종류에 따라 내용 구성과 전개 방식이 유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특징을 파악하고 글의 주제가 어떤 방식으로 전개가 되는지 분석하는 연습을 통해 독해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먼저 하위권 학생들은 속도보다 이해가 먼저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모르는 어휘가 있다면 나올 때마다 메모하고 2번 이상 써보는 겁니다. 어휘력이 늘면 이해 속도가 빨라지고 또 독해 속도도 저절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중위권 학생들은 감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서 읽는 연습을 해주세요. 대화체,
또는 독백체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그 둘을 구분하는 것처럼 문학적 개념의 기준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상위권 학생들은 두 가지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바로 정확성과 멘탈 관리입니다. 여러분들 상위권 학생들은 보통 읽는 속도는 정말 빠릅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독해 능력을 현장에서도 발휘할 수 있도록 멘탈 관리를 병행해 주세요. 네, 국어 등급별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우리 예비 수험생 여러분들 이제 국어의 품격 올리실 수 있겠죠? 선생님, 대입에서 또 중요한 과목 중 하나가 수학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들 수능 감독을 가보면 정말 5분도 안 됐는데 아이들 포기하고 책상에 엎드려 있는 들 많이 보거든요. 맞습니다. 도대체 수학 공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부터 새 학기까지 수학 성적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기간입니다. 자, 그래서 수험생들에게 두 가지 제안합니다. 첫째, 절대적인 학습 시간을 늘려주세요. 단순히 강의를 듣는 게 아니에요. 복습하고 문제를 풀이하는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번 겨울방학에는 개념을 확실히 잡는 걸 목표로 해주세요. 둘째, 수학 루틴을 만들어주세요. 어떤 습관이 완전히 몸에 배이기까지는 100일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요. 하루라도 수학을 안 풀면 오늘은 나의 과업을 다 완성하지 못했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수학 루틴을 확실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위권 학생들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알고 넘어가려면 금방 지루해지거든요. 반복을 통해서 완벽해진다는 걸 기억하고 일단 끝까지 해보는 것 중요합니다. 자, 중위권 학생들은 개념이 안 잡힌 단원을 찾아서 개념부터 완벽하게 숙지한 후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마지막 상위권 학생들은 사전 문항을 위한 사고력을 키우는데 집중해 주세요. 특히 왜 그렇게 풀 수밖에 없었는지 복기하면서 자신만의 풀이 전략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와, 수학 설계 전략까지. 예비 수험생들의 1년 후가 정말 기대됩니다. 선생님, 아직 영어 과목이 남아있거든요. 네. 우리 영어 성적의 품격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요? 네, 영어 공부의 양대 산맥은요. 어휘 그리고 독해의 강약 조절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시고 수능 영어 공부 3단계를 실천해 주세요. 자, 1단계 지문을 공부하실 때 어휘가 있으면 그 어휘의 다양한 의미를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가 1, 2학년과 3학년의 영어가 다른 거면요. 3학년 때, 내가 알고 있는 단어가 뭐야? 완전히 다른 의미잖아. 이렇게 정말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다양한 의미, 지문에 따라, 문맥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반드시 놓치지 말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2단계, 구문학습으로 문장의 뼈대를 세워주세요. 아무리 다양한 어휘를 알아도요, 문장의 구조, 뼈대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 정말 엉뚱하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주어랑 동사를 중심으로 문장의 뼈대를 세우시고 관계대명사나 분사구문과 같은 문장을 길게 만드는 문법 사항들을 확실하게 짚고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3단계입니다. 문맥 해석력, 즉 논리력을 키워주세요. 빈칸 추론, 순서 찾기, 문장 삽입,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워하는 고난이도 문제죠. 이러한 문제들은 어휘보다는 문장관, 즉 문맥상 논리력의 파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꼼꼼하게 읽을 부분들과 그리고 빠르게 넘어갈 부분들을 확실하게 구분해서 강약 조절의 독해가 이 고난이도 문제 해결의 키가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비 수험생들의 공부의 품격을 올리기 위한 원리와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1년간 공부한다면 아마도 여러분 원하는 성적을 얻게 될 것입니다. 네, 작은 실천이 매일같이 하나하나 쌓여서 여러분만의 훌륭한 공부의 품격을 완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도 한 걸음, 내일도 한 걸음 여러분들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예비 수험생을 위한 공부의 품격을 올리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과목별, 등급별로 살펴봤는데요. 그래도 예비 수험생들은 정말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2015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마지막 학년이잖아요. 이 왠지 마지막이라는 단어 때문에 더 떨리는 것 같은데요. 남궁민 선생님, 수능 국어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조금 더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이건 진짜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3단계를 기억하셔야 돼요. 개념, 기출, 실전. 다시 한번요. 개념, 기출, 실전이요. 이 3단계를 제시하는 것의 핵심은 이겁니다. 기출 문제를 무턱대고 푸는 게 그냥 국어 공부의 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전국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군요. 근데 그걸 이제 제가 알기 쉽게 빗대어서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어떻게 주먹을 뻗어야 되고 피해야 되는지 기본기를 익히지 않은 채로 사각의 링에 그대로 올라가서 그냥 바로 세계 챔피언하고 스파링을 아이고야. 그런 것 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먼저 어떤 개념을 익혀서 그 기출 문제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에 눈을 뜨고 기출 문제를 깊이 있게 분석하는 게 핵심이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개념이라는 것은 알기 쉽게 이제 개념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자면 뭐 소설에서 아까 제가 30번 문제 얘기하면서도 했습니다. 뭐 시점이니 초점하니 이런 개념들을 개념 용어의 의미를 아는 것을 개념으로 국어에서 생각하면 그거는 되게 부분적이고 한정적인 것입니다. 여기서 개념이라는 것은 뭐냐면 갈래별로 그리고 분야별로 그 글을 어디에 중점을 두고 내 머리로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인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읽어야만 하는가를 알아내는 것. 그래서 내 머리로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점의 개념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대목은 어떤 시점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서술자가 독자한테 이야기를 전달하는 양상이 어떻게 된다라는 걸 파악해서 그게 작품의 전달 효과, 미적인 특성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해하는 것. 여기까지 나가야 개념 공부가 되는 거거든요. 개념 위에 기출, 그리고 그 위에 실전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오늘 여러 차례 강조가 되었던 EBS 연계교재를 중심으로 한 문제들입니다. 근데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학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앞에 뭐 수군가 또 감나무 그늘 아래 또 그다음에 그 북새곡 이렇게 시작품이 연계 출제된 그 문학 작품 연계 또 독서 아까 4개 중에 4개 네. 이렇게 되니까 실전 단계에 해당되는 학습으로는 최우선 알파이자 오메가가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건 3단계 다시 한번 개념, 기출, 실전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연계 교재는 정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정말 계속 강조가 되네요. 네, 선생님께서 개념 공부를 튼튼히 한 후에 기출 공부를 해야 한다는 말씀, 정말 수능 공부의 핵심 같습니다. 체계적인 공부법과 함께 철저한 공부 계획이 정말 중요한데요. 앞으로 1년 동안 수험생들, 그럼 어떻게 좀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이현진 선생님? 네,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아무래도 많이 불안할 것 같습니다. 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마지막 학년이기 네. 때문에 많이 긴장이 될 것 같은데 일단 마인드 세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배수진을 치겠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학생들이 올바른 커리큘럼에 따라서 제때 정확한 공부를 잘 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서 남궁민 선생님께서 강조하셨던 첫 번째 단계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11월 말이 되면 EBS 강좌 사이트에서 수능 개념 관련 강의들이 오픈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본인에게 부족한 영역이 있다면 반드시 개념을 잘 짚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연계율 굉장히 높다라는 거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 나오는 그 시기에 맞춰서 학생들이 연계 교재에 대한 확실한 공부가 잘 되어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틈틈이 이제 평가원 최신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내가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지 철저하게 점검해 나간다면 학생들이 올 한 해 또 잘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들을 지금 해주셨는데요. 지금
예비 수험생들을 위한 얘기였다면 이제는 1학년에서 예비 고2 학생들 올라가는 친구들 있잖아요. 지금까지 2027학년도 수능을 보는 학생들을 알아봤는데 이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해당되는 학생들을 위한 공부법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8학년도 수능 국어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남궁미 선생님? 네, 근본적으로 아주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형 수능이 아니죠. 그러니까 선택 과목으로 언매를 선택하느냐, 화작을 선택하느냐가 나뉘지 않고요. 그쵸. 모든 수험생들이 동일한 국어 문제를 시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화법과 언어라고 해서요. 처음에 앞에 10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네, 총 네. 22점이 배점돼 있습니다. 화법과 언어. 네, 화법과 언어요. 그다음에 이제 독서와 작문이라는 20문제가 그 뒤에 이어서 나옵니다. 그게 이제 총 44점이고요. 와. 배점이. 그리고 마지막에 15문제가 문학인데 그것은 이제 34점 배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학은 기존의 문학과 달라지지 않았다. 문항 수만 2개 줄어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네네네. 같고 중요한 거 2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언매를 선택하지 않으면 수능 대비해서 공부하지 않아도 되었던 언어, 즉 문법이 이제 필수가 된다. 그러네요. 그게 많은 수험생들에게 크게 부담이 될 텐데 어쨌든 언어가 이제 필수가 됐다. 네네. 두 번째는 여태까지 없었던 이제 세트가 출몰을 합니다. 뭐냐면 독서와 작문의 통합형 세트. 한 세트 안에서 독서 문제와 작문 문제가 함께 나오는 게 등장을 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기존의 기출 문제들에는 없던 유형이라서 쌓여 있는 분석의 대상 같은 것들이 많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특별한 그 대비가 필요하고 EBS-I에 이미 이 문제들에 대한 2028 예시문항에 대한 해설과 분석 자료들과 또 강의도 다 올라와 있으니까 꼭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요. 네, 학생들이 문법을 좀 많이 어려워하잖아요. 근데 이제 반드시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수험생들의 부담이 정말 클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연지 선생님? 네, 일단 너무 커다란 덩어리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제 2학년 올라가서 내신에서 문학과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을 학기별로 선택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학기에 맞추어서 내신 준비를 철저하게 하면 내신 준비랑 수능 준비랑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내신 준비를 철저하게 하면서 수능에 꼭 필요한 필수적인 개념들을 확실하게 공부를 해 놓는다면 이제 3학년 올라가서도 학생들이 덜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변화하는 2028 수능에서 마찬가지로 연계 교재의 연계율을 50% 이상으로 유지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학년 학생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개념 확실하게 잡으시고 3학년에 올라가서는 수능 연계 교재 꼼꼼하게 공부하시면 잘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지금부터 새학년에 올라가기 전까지 겨울방학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 시기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네, 막연한 공부 계획 때문에 고민이 큰 학생들에게 EBS에서 준비한 겨울방학 대비 학습 전략 설명회를 추천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인 15일에 EBS 아이와 유튜브에서 생중계되는데요. 2027-2028학년도 수능을 대비해 과목별 대표 강사진이 맞춤형 전략을 전합니다. 설명회가 끝난 후에는 자료집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요. 겨울방학 계획을 세우려는 학생들, 어떻게 공부 계획을 짜야 할지 고민인 수험생들은 꼭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내년 그리고 내후년 시험을 볼 예비 수험생들을 위한 공부법을 알아봤는데요.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 시험을 보고 있는 수험생들을 위한 응원의 한마디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저께 밤에 이렇게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마지막으로 감사 인사 올리는 수강후기 게시판 글들을 보면서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 전국에 그리고 또 특히나 그중에서도 악조건과 싸우면서 고군분투했던 학생들이 자기 목표를 꼭 이룰 수 있는 수능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게시판에다가 공지사항 글 올리고 했는데요. 지금 열심히 땀 흘리고 또 정신없이 문제 풀고 있을 학생들이 자기 목표 꼭 이루는 그런 진짜 영광스러운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파이팅! 네. 이현지 선생님도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수험생들 오늘 하루를 위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을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한 만큼 혹은 또 그 노력한 것 이상으로 오늘 만족할 만한 결과 얻을 수 있기를 마지막까지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 시각 수학 영역 시험이 치러지고 있는데요. 국어와 함께 수험생들은 어려워하는 영역이지만 아는 것만 모두 풀고 온다라는 생각으로 임한다면 100분이라는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 짧고 값지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이 끝나면 점심시간이니 평소처럼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요. 이제 2부 국어 출제 경향 분석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남국민 이현진 선생님 감사합니다.